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엿새간 방치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확한 영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의혹들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지만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정리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김갑봉 인천투데이 기자 그리고 한필훈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일 저녁이었죠. 숨진 영아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이 됐는데요. 김갑봉 기자, 네네. 아이가 엿새간 방치됐었죠? 네네. 맨 처음에 발견한 분이 이제 아이의 외할아버지이고요. 네. 6월 2일 날 발견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이가 혼자 방치된 것은 나중에 드러났지만 한 25일부터 사실상 혼자 방치돼 있던 게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는 영아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도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그 아이를 둔 입장에서 과연 이들 부부의 진술을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저 또한 의문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경찰 그 진술 때는 30일 날 들어왔고 아이한테 분유를 먹이고 다음 날 31일 날 이제 나갔고 돌아와 보니까 숨져 있어서 무서워서 각자 이제 그 친구들 집에서 놀았다. 이제 이게 초기 진술이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고 네네. 알고 봤더니 이제 23일 날 싸웠던 거였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제 25일이었던 거고 6일 동안 방치했던 거였고 네네. 중간에 사실은 31일 날 왔었습니다. 네네. 아침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먼저 아이 아빠가 먼저 보고 나갔고 그다음에 밤 10시에 아이 엄마도 보고 나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아이가 그동안 방치돼 있고 그런 거 다 보고 있었음에도 경찰을 진술할 때는 마치 자기네들이 아이들 다 돌본 것처럼 전날까지 돌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죠. 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뭐 이런 말들을 한 건데 초반에 이들 부부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려견이 이제 아이를 핥혔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그러자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이들 부부는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데 한필훈 변호사께서는 이 부부의 진술 번복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를 해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부모들의 연령이 상당히 어리다고 또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네네. 그 정도 나이에 이 정도 범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현실 도피 감정이나 아니면 현실 부정의 감정으로 우선 본인의 책임들을 좀 면하고 싶은 그런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은 허위 진술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어디에서 뭐 친구 차 안에서 뭐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라는 것까지 말을 할 정도인 걸 보면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이 진술을 번복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우리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네. 진술 거부권이 있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그것 자체로는 불이익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법원이 보는 입장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계속 유지할 때에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재판 단계에서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초기부터 확실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부의 행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7개월 아이를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 기간 동안 이제 올린 SNS를 보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는 이런 사진들도 올리기도 했거든요. 전 납득이 좀 안 가던데 김갑봉 기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다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취재했던 기자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SNS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경찰 초기 진술할 때는 분유도 먹였고, 그래서 갔다 와봤더니 뭐 숨져 있더라 이런 거였는데 막상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 부부 환경을 보면 사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그 진술, 2차 진술 보면은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의 어떤 잦은 어떤 외도 문제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고 화가 많았다 뭐 이런 그 진술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방치된 게 25일이고 이제 외할아버지에서 발견된 게 이제 6월 2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한 게 31일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그 SNS에 게재한 시점은 24일, 25일, 26일, 27일까지 계속 사진을 올립니다. 그게 네네. 이제 술 먹는 사진, 뭐 끝까지 달리기, 뭐 아는 오빠랑 2차까지 달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 메시지까지 언급해 가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아마 그때 이제 올리면서도 굉장히 그 신경적인 어떤 욕설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미 부부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6일 동안 이제 서로 이제 다투었던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들어가고 뭐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이제 사건 이전에도 아이를 방치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네, 이거 사건 전에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인들 들어보면은 그냥 유모차를 갖다 그대로 놔두고 다닌다든지, 네네. 네,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도 아이를 좀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다녔던 이웃들의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와 이제 SNS를 통해서 그간의 행적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미성년자 부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 7살에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지금 만 18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19세인 거고, 네. 그럼 만 나이로 하면 대략 한 18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 그 숨진 아이의 엄마는 이제 7살에 입학을 해서 올해 우리 나이로 19살, 만 18세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뭐 성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범위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갓난아기를 혼자 두는 것 당연히 이제 아동 학대입니다. 사고 전 이미 한 차례 아이를 방치했다 주민들이 신고한 바도 있는데 그 한필은 변호사 이 상습 아동 학대로 볼 수 네.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상습이요. 네.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행위의 어떤 특징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상습성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그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약 6일간 아이를 방치하였다라는 이 부작위에 의한 학대 이 부분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것 이외에 현재 보도된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우리 범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단서는 아직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들 부부에게 살인 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근데 7개월 된 아기를 여세 동안 방치했다는 건 솔직히 사실상 살인 행위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은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경찰 보도를 보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네. 예, 아동학대 치사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을 할 수는 없지만 무기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은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논리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죄의 질보다는 논리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살인행위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네네. 살인자가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이를 돌보아야 할 자가 돌보지 않았다라는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경찰에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대방이 돌볼 줄 알았다라고 네. 한 변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리 어린 아이의 살인죄를 인정하게 되려면 내가 이대로 놔두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한 상태에서 네. 내가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으니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라는 마음 정도는 먹어줘야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부들이 하는 진술을 보면 내가 돌보지 않아도 상대방이 와서 돌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찰 네. 입장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미필적 고의에 살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예, 앞으로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이 사망 원인이 아직까지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김갑봉 기자, 현재 수사 상황의 진척은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그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넘기긴 했는데 일단은 부검 결과를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네. 그 정확한 어떤 사고 원인,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한두 달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한 다만 달, 네. 예, 일단 1차 소견 때는 그 아사에 의한 이제 사망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기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이가 이제 방치된 게 25일서부터
31일까지 대략 6일인데 그럼 6일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필원 변호사께서는 뭐 앞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형량상 크게 어떤 이런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혹시 향후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제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형량이 같다는 얘기였고요. 네. 고의에 의한 범죄라면 재질이 다르니까 이게 살인죄로 할 수 있다면 살인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돌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전혀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들의 진술의 전제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단독적으로 이 아이의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 6일간에 분명히 아버지는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버지에 의한 새로운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가 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다고 한다면 뭐 살인죄든 아니면 여타의 다른 범죄든 그런 부분도 새롭게 수사의 방향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과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예, 근거가 될 그것도 것 기다려봐야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법적으로 국과수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예, 국가수 네.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경찰은 1개월 정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빠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법적 혐의들을 따져 보면 이제 아동 학대 치사 혐의 외에도 사망 사실을 알고도 아기를 오랫동안 이제 방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체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필원 변호사 어떻습니까? 사체 유기죄 적용 가능한가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체 유기죄는 예를 들어서 범인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살인했을 때, 살해했을 때 살해 현장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해도 그것은 사체 유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체 유기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시신을 옮기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이랬을 때 보통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사체 유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타인인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정당하게 매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호해야 될 의무의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법원이 예전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사체를, 그러니까 시신을 정당한 방법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매장해서 장례를 치루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신을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는 사체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 지금 우리 가해자로 지목된 이 두 사람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라면은 영아의 시신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해를 갖추어서 아이를 신고도 하고 매장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는 사체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사체 유기죄가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현재 말 그대로 이제 아동 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사체 유기죄까지 혐의가 적용이 된다라면 어떤 형량에 어떤 큰 영향이 있나요? 어떨까요? 예, 일단 주 범죄가 법정형이 5년 이상형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재판 결과에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형량이 크게 이렇게 늘거나 하는 부분에 영향이 있지 특별히 않다는 그렇지는 말씀하신 않다는 거죠. 것이죠. 이미 죄질로 다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아내의 경우 이제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형량이 줄거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 어머니의 나이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우리 나이로 최대 20살이고 뭐 어리면 19살이겠죠. 이 아동 학대 치사죄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서 그 연령을 이유로 한 감경 규정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18세 정도 되는 가해자가 아동 학대 치사죄라는 중형을 범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뭐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기거나 뭐 반드시 감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세 연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6일 동안 그 7개월의 영아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만 밥을 주지 않아도 상당히 중한 학대에 해당합니다.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히려 상당히 중한 정도의 학대를 저지르고 그리고 피해자인 영아가
우리 대법원에서 기준을 6세 미만에 대한 범죄일 때 상당히 가중하고 있는데 네네. 7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1세도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중 사유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경보다는 가중이 많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이제 형량이 이제 아동학대치사 혐의인데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형량은 가능성을 물어보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두 사람이 기대되는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로 해서 네. 그 결과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대되는 보호의 크기가 물론 제가 볼 때는 같아 보입니다만 네네. 만약 주 양육자가 따로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을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누가 더 방임이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가에 따라서는 형량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그 부모 둘 다 공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이 같은 처벌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예. 않을 것이다. 이런 예.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또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3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번 그 아동학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엄마와 지인으로 또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도 전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갑봉 기자, 현재 지금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경찰이 다시 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3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네. 갈산동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때도 지금처럼 사실은 이제 사망 원인이 그 원인 미상으로 나와 있었고 네네. 그때는 이제 119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사고 원인 미상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이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혐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덮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6월 달에 이제 부계동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탐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 부계동 아이의 엄마하고 갈산동 아이의 엄마가 중학교 친구라는 사실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거죠.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혐의점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 공교롭게도 아무튼 비슷한 원인, 비슷한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경찰은 이제 덮어뒀던 사건을 좀 다시 조사하는 중이고요. 네.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뭐 경찰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경찰은 그 지난 3월 때 덮었던 사건을 아무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3월달에 있었던 사건도 예의주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제 어린 부부들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단순히 어리다는 게 이유가 될까요?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갑봉 기자, 어리다고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할까? 어리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3월달 사건도 그렇고 6월달 사건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임신한 시점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되죠. 작년이니까. 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출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튼 나중에 이제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했지만 서로 간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이제 가정까지 꾸렸고 집까지 구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사실혼 관계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요 그 나이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리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봐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사회적 통념상 그건 용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필욱 변호사께서는 이번 사건 어린 부부이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 사안처럼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 곁에서 한 20년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10대 미혼모나 어린 부부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알았던 그 어린 부모들은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으로 아동 학대를 이렇게 했는가를 또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런 것이 좀 떠오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족이 많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대가 같이 사는 그 가족도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에 대한 의무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 하지만 그것까지 깨졌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아진 사회,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